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시사 라디오 5시엔 대세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명훈입니다. 소위 좋은 학벌, 높은 학점, 외국어 성적, 그리고 다양한 대외 활동 기록, 흔히 우리는 이것을 스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바라는 스펙을 쌓을 수 있는 대학생 대외 활동이 지역에서는 찾기 어려워 지역 대학생들은 수시로 서울, 수도권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몇몇 활동들이 지원 대상에 수도권 거주 대학생으로 아예 제한하면서 지방 차별의 벽에까지 부딪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선거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앙 정치권에서 내놓는 구호들이죠. 하지만 실제 지역이 원하고 지역이 세우는 비전과 세부 계획은 과연 얼마나 담겨왔습니까? 중앙에서 이렇게 할 테니 지방은 이에 맞춰서 준비하고 따라오라는 식의 방법은 결국 지역 차별이 존재하는 스펙 쌓기에 뛰어든 지역 대학생들의 모습과도 같아 안타깝습니다. 몇몇 인사들을 모아놓은 TF 구성이 아닌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균형 발전 정책, 과연 언제까지 요원하기만 한 것일까요? 자, 4월 1일 금요일 5시엔 대전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의견 남겨주세요.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채널은 5시엔 대세남에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4월의 첫날 5시엔 대세남. 자,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입니다. 정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알아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2로 정해봤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이제 해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제는 이제 그 지역이 고위공직자 그 재산 변동 말씀드렸는데 오늘은요, 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재산 변동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전인데요. 대전 서구 가비 지역구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1억 6천만 원 오르는 등 작년보다 모두 3억 원 가까이 늘어난 66억 2,1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겸직하고 있는 대전 서구 을 박범계 의원은 작년보다 4,200만 원이 증가한 13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네, 어제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눴었지만 어쨌든 뭐 부동산 가격 상승의 뭐 수혜라고 할까요? 해서 어쨌든 대부분 이제 오름세를 보여주고 네. 있어요. 네, 뭐 떨어진 분을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대전 동구가 지역구인 장철민 의원도요. 세종시에 보유한 아파트가 2억 3천만 원 오르는 등 이 작년보다 3억 1천만 원이 늘어난 7억 4,3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고요. 대전 중구가 지역구인 황운하 의원도 서울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가 2억 3,600만 원 오르면서 작년보다 늘어난 15억 3,3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대전 유성구 가비 지역구인 조승래 의원은 작년보다 2,500만 원 증가한 9억 7,8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고요. 대전 유성구 의리 지역구인 이상민 의원도 작년보다 3억 3,700만 원이 늘어난 32억 5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대전 대덕구가 지역구인 박영순 의원도 작년보다 1억 2천만 원가량이 늘어난 6억 3,5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네, 대전 지역 국회의원들의 재산 변동 현황이고 이제 세종 지역 국회의원들은 어떻습니까? 네, 세종시 가비 지역구인 홍성국 의원은요. 작년보다 2억 7,400만 원이 늘어난 53억 3,2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고요. 세종시 의리 지역구인 강준현 의원도 작년보다 4억 1,700만 원이 늘어난 15억 원가량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네, 충남 국회의원들은 어떻습니까? 네, 좀 많죠. 충남 모두 11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요. 공주 부여 청양리 지역구인 정진석 국회 부의장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가 5억 원 가까이 오르는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7억 4,500만 원이 오른
80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천안시 가비 지역구인 문진석 의원은 작년보다 8,800만 원이 줄어든 23억 6,4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고요. 천안시 의리 지역구인 박완주 의원은 작년보다 4,500만 원이 늘어난 11억 9,300만 원, 천안시 병희 지역구인 이정문 의원은 작년보다 6,300만 원 늘어난 5억 3,9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아산시 가비 지역구인 이명수 의원은 작년보다 4억 8,600만 원이 늘어난 14억 7,6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고요. 아산시 의리 지역구인 강훈식 의원은 작년보다 2,800만 원 정도 늘어난 4억 5,8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네. 생각했던 것보다 재산 증가의 폭이 상당히 큰 의원들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재산이 좀 많은 의원들도 좀 있는 것 같죠. 어떤 분의 오른폭, 전체 재산보다 오른폭이 더 큰 그런 국회의원들도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서산태안이 지역구인 성일종 의원은요. 좀 이분은 감소폭이 컸습니다. 11억 원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래도 66억 6,8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고요. 네. 논산계룡 금산이 지역구인 김종민 의원은 작년보다 4,800만 원이 늘어난 5억 1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보령 서천이 지역구인 김태흠 의원은 작년보다 1,800만 원이 늘어난 9억 8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고요. 당진시가 지역구인 어기구 의원은 작년보다 7,300만 원 늘어난 7억 600만 원, 홍성 예산이 지역구인 홍문표 의원은 작년보다 2억 2,400만 원 늘어난 13억 6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우리 지역의 고위공직자들과 국회의원들의 재산 변동 내역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대부분 재산 늘었는데 아나운서께서 지적하셨지만은 이유가 부동산 가격 상승이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많은 서민들은 재산 증식은 고사하고요. 그 생계에 위협받는 일도 참 많이 있죠. 이 고위공직자 정치인이 늘어난 재산만큼 자신들이 해야 할 책무에 대해서 한번 잘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 지옥 같은 보호소로 정해봤습니다. 상당히 무서운 내용일까요? 키워드가요? 네, 보호소인데 지옥 같다니까 참 어울리지가 않죠. 아나운서께서 혹시 반려동물 키우시나요? 사실 저는 이제 반려동물을 키워본 경험이 없습니다. 네, 저도 반려동물 키우지 않고 있고 경험은 없는데요. 근데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주변에 많이 계시죠. 그럼요. 네. 1,000만 명 시대입니다. 그만큼 반려문화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버려지는 유기동물도 많아서 이게 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보도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버려진 유기동물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지자체마다 동물 보호소를 또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부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을 하고요. 또 일부는 지자체가 시설을 지은 다음에 이거를 위탁 주는 방식도 있고, 그리고 동물보호소를 운영을 아예 이제 민간에 위탁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현재 충남의 15개 시군 가운데 아산시와 논산시, 서산시가 직영을 하고 있고요. 당진시와 청양군이 시설을 지어서 위탁을 맡기고 있고 나머지 지자체는 민간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네. 각기 이제 다른데 어떤가요? 이제 직영과 민간에 위탁하는 것 어떤 좀 차이들이 실제로 있나요? 아무래도 이 민간에 위탁하다 보면요. 민간 기관에서 일정 부분 운영 수익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이 지자체 직영과 민간 위탁에는 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예산군 동물보호센터 사례를 보면요. 이 상황이 아주 심각한데요. 소형견을 보호하고 있는 곳은 이 창문이 없는 20평 남짓의 지하실에 있다고 하고요. 지하실이요? 네, 맞습니다. 이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런지 어두컴컴한 데다가 이 바닥에 유기견들의 분변이 널려 있어가지고 이 환풍기가 있어도 악취가 진동한다고 합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상당히 이제 심각한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인근 축사 비닐하우스에 마련된 대형견 보호시설도 좀 상황이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뜬장이라고 하죠. 이 분변이 케이지 아래로 떨어지도록 이 구멍이 뚫린 철망으로 이제 바닥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철망 구멍 사이로 이 강아지들의 발이 자꾸 빠지게 돼서 이 케이지 안에 있는 개들 좀 상당히 불안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감독기관인 예산군에서는 이곳에다 뜬장 사용을 중지 권고했지만요. 이 바닥을 절반가량만 합판으로 덮어놓고 그냥 말았다고 합니다. 네. 이 동물보호소가 지자체마다 상황에 따라서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시설을 위탁한다거나 전체적으로 이제 민간의 운영을 위탁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동물보호시설에
이제 시설에 대한 법적인 요건은 정해져 있을 텐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 동물보호법 따르면요. 이 사육실은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곳에 있는 시설은 그 기준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어 보입니다. 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곳에 입소한 유기동물 그 10마리 가운데 6마리나 죽어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충남도 안에 있는 다른 동물보호센터의 평균치인 37.5%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동물보호법만 봐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 상당히 좀 추상적이어서 이 부분이 좀 안타깝기도 한데 일단 동물보호소라기보다는 모르겠습니다. 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농장이랄까요? 뭐 그런 시설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반면 이 동물보호센터를 직영하는 그 서산시나 논산시 사례를 보면요. 이 동물보호팀 소속 공무원이 관리를 맡고 있다고 하고요. 또 지자체가 직접 시설을 지어서 위탁한 청양군과 당진시에서는 수의직 공무원 또는 뭐 계약한 수의사와 관리사들이 상주하면서요. 유기동물을 관리해 좀 상황이 좋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실제로 서산시에서는요. 이 위탁을 하다가 직영으로 전환한 이후에 안락사 비율이 1년 만에 절반 넘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산군 같은 경우에는 왜 직영을 하지 않는다고 뭐 하나요? 일단은 뭐 의지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현재 위탁 중에 있는 동물병원을 취소하면요, 대체 운영 주체를 찾기 어렵다는 게 예산군의 설명인데요. 하지만 서산시나 논산시처럼 예산군이 좀 의지만 있다면은 위탁 기관을 찾는 노력 대신에 직영이나 아니면 직접 시설을 지어서 운영하는 방법을 먼저 생각해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문제가 불거지니까 예산군에서는 이 장기적으로는 표준 규격수를 설치해서 직영하고 동물보호팀도 신설할 예정이라고 그런 입장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장기적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러는 사이에 여전히 많은 유기동물들이 이 고통 속에서 지내야만 하기 때문에 예산군이 좀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이 반려동물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반려동물이 장난감이 아니죠. 그러니까 동물 입양하실 때도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네. 자, 키워드로 보는 뉴스브리핑 지금까지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5시엔 대체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5시 18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2주의 환경 이슈를 짚어보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캠페인을 소개해드리는 대세남 환경 캠페인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 자, 오늘도 사회적 협동조합 혁신청의 김영진 이사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주에 환경 캠페인 실천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의 사진을 먼저 볼까요? 네, 먼저 첫 번째 휴대전화 끝번호는 이제 3877번을 쓰시는 분인데요. 네. 이분은 이제 그동안 집에서 물건들을 담을 때 이제 플라스틱들을 사용했는데 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보고자 집에 남는 이제 짜투리 나무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직접 이렇게 보관함 통을 만든. 직접 함을 만드셨군요. 네, 손재주가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은데요. 이 짜투리 나무로 어쨌든 보관함을 만든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 플라스틱을 구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은 이제 휴대전화 끝번호가 1422번을 쓰시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택배를 직접 보내실 때 그 비닐 뾱뾱이를 사용하시는 분 많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사용하시죠. 물건이 네. 안 깨지기 위해서 그렇죠. 사용하시는데 이분은 이제 회사에서 그 회사 분쇄함에 있는 이제 종이를 수거해가지고 그 종이 수거한 걸로 이제 뽁뽁이를 대신 썼다. 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치 못한 건데. 네, 그 택배를 보내실 때 비닐 벽벽이 대신에 이제 종이로 이렇게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아이디어와 이제 캠페인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좋은 아이디어신데요. 네, 처음 보는 방법인데 괜찮은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선정되신 두 분께는 저희가 이제 커피와 베이커리를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 2만 원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꾸준히 환경 보호를 위한 작은 실천을 해주신 사진 이렇게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방송에도 소개해드리고
2만 원권 모바일 쿠폰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김영진 이사장님, 오늘은 어떤 환경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뭐 앞서 두 분 보내주신 분들이 둘 다 플라스틱 관련된 캠페인이셨는데요. 오늘 이슈도 이제 플라스틱입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3월 11일이었죠. 이제 국내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한국 사람이 음식을 섭취하면서 먹는 미세 플라스틱은 건강을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런 발표가 이제 무색할 정도로 바로 지난주에 네덜란드와 이제 중국 연구진들이 이 사람의 혈액 속, 그러니까 피 속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발견했다는 최초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이 미세 플라스틱이 사람의 뭐 위나 장 뭐 이런 쪽에서는 몇 번 검출이 됐었었는데, 그런 것들은 대체로 이제 뭐 그 볼일을 볼 때 빠져나간다거나 배출이 되는데 혈액 속에서 나온 거는 세계 최초이고요. 이걸로 인해서 사실은 플라스틱에 대한 경각심도 굉장히 다시 생각해 볼 지점이 됐고, 관련 연구들도 좀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이 이슈를 가져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표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네. 해외 연구팀의 결과는 이제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거죠? 뭐 사실은 그 연구진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연구 방법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는 계속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일단은 그 관련 조사 방법 자체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식약처 같은 경우는 그 음식 자체에서 이제 검출되는 미세 플라스틱을 좀 검출했었던 것 같고요. 그 해외 같은 경우는 결국 사람이 그 음식을 섭취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한 방법이긴 한데, 그 음식 자체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검출하는 건 당연한 거고, 사람이 보통 실내에서 음식을 해놓으면 그 음식을 놓고 먹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 이제 그 음식을 먹을 때 공기 중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그 음식 위에 내려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공기 중에 떠돌던 미세 플라스틱이 내가 먹는 음식 위에 맞습니다. 나도 모르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공기 중에 실제로 미세 플라스틱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게 음식을 먹는 과정에서 음식에 이제 내려앉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더 많이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람의 몸 속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미세 플라스틱 양을 이제 연구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제 혈액에서 그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되었다라는 것은, 물론 표본 자체는 좀 적긴 하지만 위에 들어온 이 미세 플라스틱이나 장에 들어간 미세 플라스틱들이 우리 몸속에 있는 점막을 통해 가지고 이제 혈액으로 어쨌든 넘어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발견된 게 사실은 저도 처음에 이 뉴스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라긴 했었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우려도 하시고 걱정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충격적입니다. 혈액에서 발견이 됐다. 미세 플라스틱이, 저도 그 생각까지는 못했어요. 뭐 이렇게 어떤 내가 섭취하는 음식을 통해서 내 몸에 혹시나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었는데, 아니 공기 중에까지.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뭐 사실은 그동안 이제 한 명의 사람이 1년 동안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을 대략적으로 그 어느 정도 수준인가 보면은, 그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여러 카드들 있잖아요. 신용카드나 이런 정도. 네네. 그 카드 정도 크기의 이제 플라스틱을 먹는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1년 동안요? 네,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을 다 합치면은요. 그 정도 양이 된다. 네, 그 정도 양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죠. 뭐 기침을 하면서 빠져나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장 활동을 통해서 빠져나가기도 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 그게 빠져나가지 않고 혈액에 이제 계속해서 쌓이게 된다는 건데, 물론 이번에 이제 혈액에서 처음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 혈액에 녹아든 미세 플라스틱들이 실제로 인간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까지는 아직 발표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우리 혈액 속에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 적혈구가 이제 있잖아요. 그 외막에 이제 미세 플라스틱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뭐 특정 장기에 이제 이 플라스틱이 쌓일 수도 있는 거고요. 저도 당장에 혹시라도 내 뇌로, 내 폐로 가서 쌓이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드네요. 그리고 사실 가장 걱정되는 부분들은 그 임산부 분들이 사실은 그런 위험도가 좀 높은데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플라스틱 관련해서 가지고 동물 실험 정도가 있었던 건데, 그 임신을 한 이제 쥐 같은 경우가 이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체내에 쌓이면서 그 머리나 이제 혹은 다른 신체 장기들로 이제 빠르게 확산됐었던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에서 실제로 어떤 반응들을 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암이라든지 혹은 새로운 이제 질병들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충분한 것 같고, 더더욱 걱정되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이 사실은 생활을 하면 할수록 플라스틱에 노출되는 위험도는 더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당장 저희들만 하더라도 지금 KF94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네. 이 마스크도 결국에는 이제 플라스틱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이제 입에 대고 하루 종일 이제 숨을 쉬고 있는 건데 네. 이 안에서도 사실은 미세 플라스틱이 있을 것이고 발생할 수 있고 네, 내 몸으로 그럼요. 들어올 수 있고. 네, 그리고 해양 생태계를 통해서 유입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음식이나 공기를 통해서 유입될 수도 있는 거라 사실 근본적 해결책인 이제 플라스틱 자체의 사용량을 절대적으로 줄여나가는 것 외에는 특정한 방법이 없긴 한데 일단 이 경각심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볼 계기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 우리가 사는 이 공간 안에서 플라스틱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네. 이 문제가 계속 함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맞습니다.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플라스틱 문제들 혹은 미세 플라스틱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이 해양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랬었죠. 네. 네. 근데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라 공기 중에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들을 그 땅에 매립시키지 못하면 결국 태우거든요. 네. 그러면 또 그런 관련된 미세 플라스틱들이 이제 공기 중에도 당연히 떠돌아다닐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들 혹은 이제 페트병에 물을 먹을 때도 미세 플라스틱 같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사실은 살아가면서 모든 순간에서 미세 플라스틱들을 좀 섭취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세대가 되지 않았나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좀 이런 대응에 대한 국제적인 그런 움직임도 있나요? 네, 일단은 좀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요. 지난 이제 2월에서 3월 사이에 그 케냐 나이로비에서 제5차 유엔 환경총회가 이제 열렸었습니다. 네. 이때 이제 거의 뭐 그 전 세계에서 이제 최초라고 할 정도로 플라스틱에 대한 강력한 규제 결의안이 나왔는데요. 일단 정식 명칭이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을 이제 마련해 보자. 라고 하는 걸 공식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아직 이 규약이 마련된 것은 아니고요. 이제 마련하자라는 것을 공식화한 것이고 이게 일각에서는 이제 파리 협정, 기후와 관련된 파리 협정이 지금까지 전 세계 협정 중에 가장 강력한 그렇죠. 협정이었는데 네. 그 협정에 거의 버금가는 수준의 규약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양 생태계에 머물러 있는 플라스틱만 이슈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의 생산, 소비, 폐기 또 순환하는 모든 과정에서 플라스틱의 양을 절대적으로 줄이기 위한 각종 규제 방안들을 내놓겠다라는 것이고요. 이 관련해서 이제 2024년에 이제 이거를 좀 실행해 보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우리나라도 이 몇 년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좀 검토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환경부가 플라스틱 관련해서 최근에 계속 규제를 내놓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카페나 이런 식당들에서 일회용품 사용들을 규제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오늘부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시 미뤘던 규제가 또 다시 네, 시행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 뭐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런 혹은 자영업자분들이 조금 아직 열악한 손실이 환경 생길 수 속에서 있잖아요. 힘들다. 예, 이래가지고 또 잠깐 또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런 규제들이 더 이상 어떤 불편 때문에 더 이상 미루기에는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건강적으로도 그렇고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소개해 주실 환경 캠페인 어떤 겁니까? 네, 오늘 이제 플라스틱 시리즈인데요. 네. 지역에서 이제 자양분이라고 하는 제로 플라스틱 카페에서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친환경 로컬 가게들이랑 같이 협조해가지고 작은 플라스틱들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손바닥 크기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10개 정도를 네. 모아서 갖다 주시면은 이 10개당 코인 1개로 이제 바꿔 드리는데요. 코인 1개요? 네. 이 코인 1개가 이제 500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00원 가치가 있는 코인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친환경 가게 22곳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캠페인을 한다고 하고요. 관련해서 이제 코인을 여러 개 바꾸셔도 괜찮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SNS에 자양분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관련 캠페인들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양분이라고 네. 검색하시면 되고 작은 플라스틱 10개면 500원 정도의 네.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재질을 좀 보고 있긴 한데요. 아마 그거는 자세히 보셔야 될 텐데 일단 PP, PS, HDP, LDP 4가지 재질의 작은 플라스틱들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재질들은 플라스틱 보시면은 이제 뒷면이나 아랫면에 이제 재질 표시가 되어 쓰여있죠. 있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거 확인하시면은 쉽게 참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이 밖에도 다양한 환경보호 실천 사항 저희에게 인증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5시엔 대세남 친구 추가하시면 카카오톡으로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분을 선정해서 커피와 베이커리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 2만 원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세남 환경 캠페인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 오늘도 사회적 협동조합 혁신청의 김영진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뉴 새롭습니다. 뉴스 새로운 뉴스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새로운 뉴스로 지역을 연결합니다. 친절한 시사 5시엔 대세남. 네, 정치,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 전반의 이슈들을 두루두루 짚어보고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나눠보는 공감 토크 시사 두루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여러분께서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의견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5시엔 대세남은 지금 유튜브와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시사두루치기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우찬 변호사, 희망의 착 대전본부 박주환 이사, 보슈의 서한나 대표 세 분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세 분과 나눌 이야기는 코로나와 일상의 변화입니다. 국내 첫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우리에게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일상이 달라졌다는 거, 우리의 일상이 달라졌다는 걸 텐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특히나 이제 뭐 공동체 문화, 뭐 우리는 하나의 뭐 문화를 이루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면서 비대면이라는 우리의 새로운 좀 문화의 형태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세 분은 세 분의 일상에서 세 분의 뭐 지금 뭐 하시는 일이라든지 위치에서 좀 어떤 변화들이 있으셨는지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어떤 부분부터? 박주환 이사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사실 아까 그 하나다, 우리도 하나다, 우리는 네.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아날로그 감성의 과거에. 고집하는 네. 분들이죠.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디지털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된 게 이번 코로나19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디지털을 이용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렇죠. 관계 자체가 형성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화상회의 줌 뭐 하자고 하면 그 대부분 난 그런 거 못한다. 내가 그건 어떻게? 그러시다가 어느 순간에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게 잘 사용하고 계시는데 저희 분야는 이제 IT 분야이다 보니까 이 IT 분야에서는 특별히 이제 재택근무라든지 원격 근무, 뭐 화상회의 같은 시스템이 활성화도 됐지만 또 작년부터는 그 가상 공간에서 이렇게 작업하는 또 뭔가 활동을 하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하나의 키워드도 맞아요. 등장을 네, 했죠. 네. 그게 사실 제가 IT 분야에 있긴 하지만은 이게 이 세상이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개념도 사실 그 전에도 이제 얘기가 됐었지만, 그렇죠. 그거는 좀 아직은 아직은 이른감이 좀... 있다라고 했었는데 코로나 시대가 딱 오면서 훅 들어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정부가 작년에 이제 추진하던 그리고 올해도 이제 되게 핵심 키워드가 되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많이 그 화제가 되고 있고 이제 모두가 다 아는. 그리고 주식시장도 아주 뜨겁게 달구고 그렇죠. 있는 맞아요. 그런 키워드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IT 분야에서는 상당히 많은 변화를 주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IT 분야 같은 쪽은 예전에도 사실 뭐 원격으로 일을 하고 네, 그렇죠. 뭐 재택으로 일하는 게 시스템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네, 그렇죠. 그래도 사실 우리 문화 속에서 굳이 하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꼰대 아까 얘기한 아날로그 감성에 그 익숙하신 꼰대의 분들이 그걸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강제 집행한 되게 중요한 계기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일하는 그런 방식 이런 것들에서 가장 큰 변화 네. 느끼고 계시고
보쉬의 서하나 대표님 어떤 면에서 가장 큰 변화를 느끼셨어요? 네, 저도 이제 보슈라는 팀에서 청년들을 위한 문화 행사 기획을 하고 있었어요. 뭐 축구팀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뭐 운동회를 진행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대면에서 좀 몸을 부딪히는 이런 행사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뒤풀이도 당연히 못하게 됐고 네. 이런 행사들을 전부 온라인 상으로 옮겨와야 하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 더 많은 어떻게 보면 만남을 위한 관계를 위한 그런 장들을 더 많이 만드는 사실 세대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다 달라졌어요. 네, 그렇죠. 뭐 코로나 잠잠해지면 보자라는 말을 이제는 너무 일상적으로 하게 됐고 사실 뭐 요즘에는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집에서 혼자 감상하는 좀 그런 놀이 문화가 많아지지 않았나요? 그렇죠. OTT 시장의 점유율이 코로나 때문에도 빠르게 또 올라오지 않았나 하는 네. 생각도 들고요. 네. 김은찬 변호사는 어떤 변화를 좀 많이 느끼셨나요? 뭐 이제 간혹 모임이라도 하게 되면 뭐 음주의 속도가 대단히 빨라졌다라는 뭐 개인적인 변화는 네네. 있지만 네. 그게 뭐 농담 아닌 농담이고요. 그 가장 큰 건 소상공인 분들 관련된 법률 상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제 특히 상가 임대차 관련돼서 영업이익이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 줄어들고 있고 힘겨우신데 임대료 관련돼서 어쩔 수 없이 임대인과 이 분쟁이 있는 경우들도 대단히 많고 오늘만 하더라도 그 얼마 전에 이제 정부에서 손실보상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손실보상의 허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본인들이 겪었던 그런 어떤 뭐 영업상 어려움이라든가 손해를 충분히 보전받지 못하거나 이거는 거의 보전을 못 받는 수준으로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또 문제들도 적지 않고 관련해서 이 손실보상금에 대한 뭐 지금 소송들도 관련 소송들도 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련돼서는 정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로나 이후 김은찬 변호사께서 맡으시는 일들의 변화도 그러니까 사실 많이 생기게 된 거네요. 그렇죠. 이게 성격의 업무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소상공인 분들과 관련된 사건의 빈도가 좀 늘어나고 아무래도 뭐 관련된 지금 정부 지원책에 관련된 문의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군요. 여러모로 일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상담하면서도 법률적인 걸 떠나서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구나라는 변화를 너무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이제 생경한 풍경이 온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모습.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이가 있었고요. 미세먼지에 대한 좀 걱정이 있었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저는 원래도 KF94 마스크를 항상 쓰고 다녔었습니다. 사실은 원래. 네. 그래서 쓰고 다녔고 원래 그때는 그런 생각 못 했어요. 뭐 사재기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저희 집에는 KF 마스크가 한 2박스씩 항상 있었어요. 네. 싸니까 사놨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저뿐만 아니라 제가 사실 마스크 쓰고 이렇게 다니면 사람들이 좀 쳐다보고 그랬거든요. 저 사람 혹시 환자인가? 네.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의 많은 주변 분들이 다 이제 마스크를 쓰실 수밖에 없게 됐는데 이제는 뭐 이게 나갈 때는 필수품이죠. 네, 필수품이 됐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아니 뭐 생업의 모든 현장에서 이제 다 마스크를 쓰게 됐는데 여러분 뭐 세 분께서도 다 이제 마스크가 익숙해지셨죠? 어떠세요? 뭐 거의 피부와 일체가 됐다, 물화일체가 됐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고 이게 코로나가 어느 정도까지 완화가 돼야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 그냥 그래도 일상에서 마스크를 한동안은 굉장히 오랫동안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좀 패션 마스크도 좀 이제 더 다양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그런 좀 신경을 쓰세요? 마스크 고를 때? 아, 저는 크게 신경 안 쓰는데 네. 저희 집에는 좀 다양합니다. 아, 저희 우리 애기하고 그 와이프가 네. 그런 부분들을 되게 신경 많이 쓰거든요. 이것도 깔맞춤을 해야 되는데 색깔을 맞춰서요, 예, 마스크를. 하얀색, 검정색만 있으면 깔맞춤이 쉽지 않잖아요. 네네. 이거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되는 그런 저것도 이제 순간인 것 하나의 같네요. 그 문화가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심지어 이제 가족들끼리 함께 있을 때 실내에서도 마스크 쓰시는 분들도 많고, 네. 정말 많은 풍경이 달라졌는데, 가족들, 지인들과의 만남은 정말 많이 줄었어요. 네. 어느 정도로
많이 좀 체감을 하실 것 같아요. 만남에 대해서는. 서한나 대표는 어떠세요? 네, 뭐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사람을 안 만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매번 일 끝나면 뭐 저녁이라도 같이 먹고 뭐 영화라도 보러 가고 이랬는데 지금은 만나지 않는 게 더 익숙한 것 같아요. 만나자고 하면 뭔가 조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네, 제안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또 수락을 하기도 너무 조심스러운 상황이라 네, 체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김은찬 변호사는 근데 사람들을 계속 만나셔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저희만 하더라도 사실상 뭐 이제 진행해야 될 회의 같은 것들이 작년에는 거의 뭐 이루어지질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확실히 뭐 온라인 회의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오프라인 회의로 또 진행해야 되는 그런 사안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혹은 뭐 오프라인 뭐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아예 열리지 않다시피 해서 상당히 좀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살면서 처음이긴 한데 이거 하여튼 교회에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린다든지 그리고 명절에 가면 그 저희 타의 연세 많으신 어르신께 당연히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게 예의인데 오지 말라고 하고 만날 수 없고 그런 걸 한 수세 번 겪다 보니까 이 되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시는데 그런 마음도 들고요. 네. 또 좀 많이 가슴 아팠던 게 제 바로 아래 동서 아버님께서 소천을 하셨는데 어쨌든 조심스레 가봤죠. 네네. 가봤는데 그 장례식장이 너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딱 저하고 이제 저희 아버님하고 두 사람만 있고 이렇게 상주하고 마주하고 있는데 우리 동서의 눈에 그 슬픔이 있잖아요. 그 뭔가 슬픔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야기할 수 없는 어떤 상황도 있었고 또 저 외가 쪽으로는 또 중환자실에서 그냥 쓸쓸하게 돌아가신 또 할머니도 계시고 특별히 또 우리 희망의 책 대전본부에서는 또 보면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게 이 만남에서 그 자발적인 독서 동아리들이 이 코로나19 기간에 많이 해체됐다고 합니다. 그런 소모임들이 이제 해체가 돼버려는. 네, 왜냐하면 동아리를 하다가 이제 만나지 못하니까 사실 줌으로 이렇게 전향을 했으면은 이어갔을 텐데 이제 그거가 잘 안 되는 거죠. 옛날 아까 아날로그 감성에 의하면 그게 안 되다 보니 소모임의 또 목적 자체가 딱 그 책만 읽자. 플러스 아니잖아요. 다른 것이 또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만남과 관계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이제 굳이 줌으로 그것만을 위해서 만나는 것들이 많이 이제 약화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희망의 책에서도 보니까 그런 통계도 있어요. 이게 사실 이 만남이 정말 많이 감소된 것 같다는 거는 많은 부분에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좀 성에 따른 차이도 좀 있었을까요? 이 변화를 느끼는 뭐 정도의 차이? 어떠세요? 서한나 대표는? 근데 뭐 주변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는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이제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그 주에는 무조건 쉬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기 키우는 이제 보호자분들이 독박 육아의 어떤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시는 걸 보면서 이 돌봄 문제가 이렇게 사회적인 재난 상태에서 굉장히 두드러지는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좀 평소에 모두가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런 돌봄에 관한 문제들을 좀 여성들이 많이 실감을 했던 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반대로 보면 남성들 입장에서도 이게 여성이 혼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영역, 그 한계를 이제 넘어서는구나. 이걸 함께 할 수밖에 없구나. 이걸 또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네, 그런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계기가 또 되는 것 같아요. 네. 여전히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은데 오늘 이제 거리두기 완화가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게 또 마지막일 거라는 얘기도 있고 지금까지 이제 좀 단계적으로 그래도 단계가 일부 조금씩 이제 완화가 됐었는데 그래도 이제 변화가 이제 처음에 비해서 이렇게 좀 완화되면서 내가 조금씩 일상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도 좀 느끼세요? 어떠세요? 김은찬 변호사. 네. 그러니까 확실히 작년까지에 비해서 전반적인 코로나19에 대한 인식 체계가 좀 변환됐다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알 수 없는 대상에 대한 공포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 이런 것들이 있었고 사실 사람들의 그런 인식 자체가 이 코로나 방역에 대한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걸림돌이 된 것도 저는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은 저뿐만이 아니라 주변 분들 여쭤보면
코로나19에 대해서 뭐 안 좋게 얘기한다면 너무 이제 이렇게 풀어진 상태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막연한 두려움 같은 건 좀 사라지고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은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19 그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피해보다 저희가 보면은 이 대응 전략에 따라서 발생한 부수적인 피해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지금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약간 완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분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변이에 맞춰서 계속 뭐 더 이상 아직도 이르다 하는 것을 무한으로 반복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약간의 전략 수정을 하는 것들은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 지역에서는 특히나 이런 감염병이 생기면 그 취약계층이 지역에 또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대응이나 탄력성도 떨어지고 거기에 대한 피해도 더 크게 느끼기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좀 걱정도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완화가 점점 되는 거에 대한 좀 반가운 마음도 있고 하지만 좀 두려움도 있고 저도 그렇거든요. 박주환 이사님 어떠세요? 네, 요즘 제 주변에 그 확진자가 정말 많다. 예, 완화가 되면서 네. 예, 많아졌고요. 근데 그 완화가 된 이유가 어쩌면 이 확진자가 많아진 거하고 연관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들이 다들 건강하게 다시 이렇게 격리 됐다가 그 복귀되는 모습들이 이제 일상화되어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이렇게 저희 회사에서 보다 보면 이제 걸린 친구와 이제 안 걸린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제 안 걸린 친구들이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만 항상 그 아침마다 그 키트를 이렇게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 뭔가 걸렸으면 하는 그런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경건하게 그 의식을 치러요. 그렇죠. 농담처럼 뭐 나는 약하게 넘어가길 바라면서 네. 좀 걸리면 어떨까 하는 네. 농담도 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5일 병가를 주고 그게 옛날에는 정말 그 델타 시절에는 되게 목숨이 오가는 어떤 그런 좀 위기감이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약간의 감기의 수준으로 좀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게 넘어가는 것들을 다 이제 주변 사람들이 겪는 것을 보다 보니 이제 좀 집에서 한 5일 정도 이렇게 있어가면서 이제 재택근무도 하고 그런 어떤 시간으로 생각할 만큼 이제 일상에서 많이 이 코로나를 생각하는 마음, 그 두려움이나 그 위기감이 많이 완화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이에서 그 막연한 공포가 이제 조금씩 사라지고 네, 그렇게 됐다는 두 분 말씀이고 선아 대표는 어떠세요? 네, 뭐 코로나 상황에서 뭐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저는 이번 상황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제가 거리를 걷다가 발견한 게 폐지를 주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길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분들을 볼 때 마스크가 굉장히 이제 때탄 마스크를 아마 며칠 동안 사용한 것 같은 마스크를 좀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여러분이 본 코로나 이후에 본 좀 생경한 낯선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저는 그런 좀 어려운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코로나 시대에 볼 수 있는 어떤 풍경이면서도 같이 좀 얘기해보고 싶은 장면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왔어요. 그러니까요. 아직 이제 우리가 이제 완화가 되면서 일상으로 많이 좀 돌아가야 된다는 의견도 많지만 선아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이제 대응이 어렵고 취약한 이 분들이 또 많이 계시고 그렇죠. 지금도 이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우리 지역에서만 아직도 그래도 수십 명이 나오거든요. 네. 매일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빠르게 우리가 일상 회복으로 가는 속도를 내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래도 아직은 이런 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도 또 여력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좀 의견이 많이 갈리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좀 세 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최근 뉴스를 보면은 이제 7일 그 이동 평균치 이렇게 코로나 그 감염자 수에 대한 그래서 보면 한국이 3월 코로나 그 19 감염자 인구 수를 감안했을 때 미국이나 영국의 정점에 치달았을 때보다 사실 3배 이상
많기는 하다고 합니다. 네네. 그만큼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게 거의 4명 중에 1명이 코로나에 감염된다 할 정도니까요. 그러나 그 치명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 가운데 하나로 사망률이 0.13%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영국과 그 미국의 10분의 1 정도고 계절성 인플루엔자 사망률로 봤을 때 0.05%와 0.1%로 봤을 때 거의 유사한 수준이 된 거죠. 사망률로 봤을 때는. 계절성 독감과 유사할 정도의 수치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으로는 엔데믹, 뭐 팬데믹이 아니라 엔데믹의 사태가 되지 않았나, 상황이 되지 않았나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 직원 중에 그런데 이런 어떤 사망률은 낮지만 그래도 좀 안심할 수 없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직원 중에 한 명이 이제 자가격리 후 출근을 했는데 예전보다 호흡이 힘들다고 그리고 좀 피곤하다. 그러면서 이 롱코비드라고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롱코비드가 뭐지라고 찾아봤죠 한번.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코로나에 걸렸다가 다 나았는데도 그 후유증이 꽤 오래 가는 것을 뜻하는 그런 어떤 신조어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롱코비드 그 상황인 것 같아라고 이렇게 설명을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닌 게 그 지난해 그 국립보건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완치자의 79% 중에 그 피로감이 57%, 호흡곤란이 40%, 탈모가 38% 등 그 한 종류 이상의 후유증을 겪었다라는 어떤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어떤 사망률, 치명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는 많이 줄었지만 이게 그렇다고 끝났다라고 얘기하기는 또 너무 성급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다행히도 내가 증세가 심하지 않게 지나가 버리는 분들은 다행인데 이런 증상이 내 생계 자체를 혹시라도 막을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배려도 우리가 또 고민을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도 싶은데 네.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무슨 이제 의학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저도 그런 부분들을 좀 정보를 얻고 싶어서 검색을 해보고 해도 의학 전문가별로 견해와 보는 시각들이 달라서 그러니까요. 이게 참 다르더라고요. 의학 전문가들조차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법률 상담을 하면서 이 현장의 목소리를 좀 이제 소상공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생명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분들의 생계도 결국에는 생명이나 살아가야 될 권리하고도 직결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더 크냐, 또 중요하냐 이렇게 따지기는 굉장히 곤란할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지금 뭐 지난달에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지난달 말에 방역 체계를 좀 일상적으로 전환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나 이런 것들도 분리해서 진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 병상에서 동일하게 진료하는 것으로 전환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계속 단절돼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을 정도의 뭐 의료 인프라도 되지 않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소상공인의 어떤 이런 피해들을 온전히 보전해 줄 수도 없고 계속 지속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도 어렵다고 한다면 그 중간 지점에 대한 고민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번처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는 조금 곤란한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약간의 단계적 변화는 있어야겠지만 지금의 완화 방향은 그렇게 저는 불가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서하나 대표는 이렇게 좀 빠르게 단계 완화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전 다른 바이러스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게 사실 지나친 육식 소비라든지 뭐 환경 오염이라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바이러스가 또 생겨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맞게 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렇지만 경각심은 유지하되 어떤 일상에서 그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어떤 현명한 방안을 각자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입장이에요. 이게 역동적인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 이게 좀 빨리 좀 완화되기를 바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뭐 여행을 제일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뭐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배낭여행을 굉장히 떠나고 싶어 하는
세대기도 한데 이들이 이제 외국 여행을 너무 못 가봤다 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한탄스러워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제는 또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갈 수 있게 됐으니까 네, 그런 부분은 좀 반갑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고민들이 참 많은 시기가 이제 바로 지금이 될 텐데 어쨌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우리가 함께 또 어울려서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될 텐데 어떤 것들이 우리가 좀 고민해보고 필요할지 끝으로 한 분씩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박주환 이사님. 네, 이 사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우리가 그 습관이 결국은 아까도 뭐 설명하자면 오래된 친구라고 하는 그 친구는 사귐이 오래 있고 만나고 얘기하고 항상 그 오감이 같이 하면서 이 사귐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사귐은 이런 직접적인 만남과 그런 대화 속에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단절돼 있는 어떤 이 코로나 사회에서 그 사귐이 없고 친구가 없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제 서로 공동체고 같이 어울려 산다는 부분들의 가치들이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엔데믹의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살릴 수 있는 활동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또 인간답게 좀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 간의 그런 활동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네. 김우찬 변호사. 네. 지금은 약간 이 코로나19에 대한 논의의 프레임들이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라든가 뭐 변이 기타 등등으로 가고 있지만 저희가 초창기를 한번 되짚어 보면 당시에 이제 정말로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일상에서 돌아다니는 것조차 되게 겁이 났던 그 시절에 뭐 택배기사분들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상적으로 봤던 그 물품들을 배달해 주시는 택배기사분들 근데 저희가 이 코로나19라는 정말 재난사태 발생하고 난 이후에 그분들 때문에 저희가 먹거리를 사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걸 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이런 분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가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소중한 분들 하나의 구성원이구나 라는 인식들을 그때 했던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앞으로 뭐 서한나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향후에도 이런 사회적 재난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저희가 이미 경험을 했고 근데 문제는 항상 저희는 그 경험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결국 경제 성장이나 이런 경제에 치중된 사회가 사회적 재난에 대비되어 있지 않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지금 저희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환의 계기로 받아들이고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숙고하고 논의하고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네. 서한나 대표님께 시간을 너무 짧게 드려야 되겠네요. 어떡하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네,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소득 수준이나 계층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이 기회를 틈타서 뭐 캠핑을 즐긴다든지 할 수 있지만 또 영세 자영업자 분들께서는 잠시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숙고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사도르치 이렇게 코로나와 일상의 변화에 대해서 세 분과 이야기 나눴고요. 오늘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5시에 대세나면 다음 주에 스페셜 MC를 모시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김우찬 변호사, 또 박주환 이사, 또 서한나 대표 세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